네, 반갑습니다. 네, 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모든 것. 예, 프롤로그입니다. 예, 그동안 이 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적은 거죠. 자, 차례를 보시면 파트 1부터 파트 14까지 있네요. 자, 먼저 파트 1. 임대차 역사와 이해입니다. 자,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민법에 있는 거죠. 조문이 618조부터 654조, 총 37개의 법조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8년 민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법 618조를 보시면 임대차는 그거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임대차죠. 쭉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일종의 임대차도 재산이죠. 재산권인데, 재산으로 봤을 때 이제 소유권과 임대차에 대한 임차권, 이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 중에 하나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원이죠. 법원이라는 거는 이제 법에 관한 격언인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좀 예전 말이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주임법이 생기기 전에는 한마디로 집주인이 매매를 해버리면요, 밤에 이제 매매하고 야간 도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세입자가 새로운 소유자한테 내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매매하는 순간 임대차가 없어져 버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넘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내 전 재산을 주인한테 맡겼는데 주인이 팔아버리고 날라버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1년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임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조문을 보실까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얼마나 불안정했으면 안정을 목적으로 할까요? 그만큼 불안했다는 지금 반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하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차법이 생겼어요. 임대차법이 기존에 있는데 이 주임법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밑에 나와 있죠. 이건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특별법
먼저 적용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별법 우선 적용인데 자신이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부정하는 것. 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예, 이거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 법을 뜯어 고쳐버리면 어, 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예, 순위가 엉망이 됩니다. 이 권리의 순위라는 거는 법으로 딱 명시해 놨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권리의 충돌, 물건과 채권 간의 충돌.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물건과 채권과의 충돌을 했을 때 물건이 우선하는 원칙. 요것 때문에 동그라미 1번요. 예, 임차권이 채권이에요. 채권이다 보니까 무조건 물건한테 진다. 예, 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보셨듯이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법 체계를 바꾸지 않은 데서 새롭게 만든 법 조문을 먼저 적용한다. 이 원리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민법 635조를 보시면 돼요. 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1호라고 하죠. 2항의 1호입니다. 2항. 정확하게 우리가 법조문을 읽을 때는 동그라미 2를 안 하고 2항이라고 합니다. 2항. 1호를 보시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에 1월입니다. 이 민법 635조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묵시적 갱신 있죠. 예. 그 내용인데 넘겨보시면 자, 주임법 보시죠. 주임법 6조 2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묵시적 갱신이죠. 여기 보시면 1항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놓고 2항에 보시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지나면 결이 발생한다 돼 있죠. 여기 임대인은 없죠. 해지 통고할 수 없다. 아까 민법은 있었잖아요. 635조.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임법 특별법 우선 적용에 따라서 예, 뭐라고요? 결국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주임법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묵시적 갱신일 때. 그러다면은 임대인은 권한이 없다. 예,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묵시적일 때. 맞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주임법 만들어진 의도가 그렇잖아요. 예, 임차인 보호를 목적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자, 18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권한이 엄청 확대가 되다 보니까 주택일 때 근데 상가도 임차인이 있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년 뒤에 81년에서 2022년까지 20년 뒤에 상가 임대차법이 생겼습니다. 상임법입니다. 상임법.
하면 이 법조문을 보시면 1조 목적,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을 한다. 마찬가지로 상가 임차인들도 불안정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잠깐 이것만 알고 갑시다 돼 있죠. 해지와 해제. 우리가 이제 쓰는 말 중에 해지하겠다, 해제하겠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면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해지는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만하겠다는 해지. 근데 해제는 뭡니까? 일시적 계약이죠. 일시적.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 해제라고 합니다. 요거를 비슷한데 다른 내용이라는 걸 자,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파트 2. 자, 임대차 대항력 등 대항력이 중요하죠. 관련법 비교입니다. 먼저 임대차법 적용과 대항력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차법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법 적용과 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특별법 우선주의,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잘 모릅니다.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만든 이유가, 적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넘기시고요. 자, 법의 적용 범위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헷갈립니다. 주임법은 보시면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관을 적용합니다. 근데 보시면 주임법은 모든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적 장부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실제 용도. 따라서 주거용이라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봅니다. 뭐 밑에 판례 있고요. 넘기시고, 또한 임차 건물에 관한 즉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허가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임법. 그 다음에 비주거용 상가 건물에 대해 상임법에 그 적용하고 있고, 상임법 보시면 이제 차이가 나죠. 뭡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그러지 않는다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임법은 금액 상관없고 주거용 건물에는 다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상임법은 뭐라고요?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 안 한다고요. 보증금 그 결국에는 이제 좀 고가의 보증금과 월세가 좀 비싼 이런 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상해법 적용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의도로 보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 단서에도 불구하고 돼 있죠. 사망에 보시면 3조, 10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뒤에 다 나옵니다. 예란 말이에요. 적용한다 돼 있죠. 헷갈리죠. 단순히 법조문만 보면 상해법상에 적용되는 주임법보다는 다소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하나씩 풀어갑시다. 먼저 주임법 보증금이 얼마든지 그 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넘기시고,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임법은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 2조에 보시면 상임법에 우리 통령은 3억 7천까지죠. 3억 7천. 그러니까 요거 3억 7천을 어떻게 만듭니까? 환산보증금 맞죠? 그러면 보증금이 1억일 때 월 차임이 270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3억 7천이죠. 그럼 3억 7천 1원 되면 적용 못 받는다고요. 예, 이게 되시죠? 상해법 적용 못 받아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요? 자, 우리가 보통 월세에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있죠. 예, 부가 10%. 그럼 그거를 붙이나요, 안 붙이나요? 예, 판례는 안 붙인다는, 소극이면 안 붙인단 말입니다. 적극은 붙인단 말이고. 자, 밑함이라 하네요. 판례 쭉쭉 넘어가고. 또한 상임법이 적용되는 28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차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가 가능하답니다. 종교, 자산, 친목, 사무실,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적 장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받는다. 이건 됐고 소소름 매장 이것도 적용받는 판례가 있습니다. 백화점 쭉 넘기시고 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망을 말씀드렸는데 예예가 나오죠. 예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임법 2조 사망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 10조 1항 1호 8호 2항 이렇게 나옵니다. 쭉쭉쭉 나와요. 요거는 적용을 해준다.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총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제3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제3자. 아까 임대차 주택 주인법이 생긴 이유가 뭐랬습니까? 대항력을 인정받고 안 받고. 예. 그러면 한상보증금 초과하는 세입자들도 대항력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예. 주인이 바뀌어도 인정해준다. 그러면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예. 초과하시는 분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권. 예,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차임 연체와 해지입니다. 예, 몇 기? 3기. 예.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본인이 상임법에 적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환산보증금 계산합니다. 예. 그러면 적용되고 안 되고 맞죠? 근데 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위에 4가지만 적용된다. 요게 좀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잘 기억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릴까요? 맨날 물어봅니다. 그럼 나도 바로 안티 나와요. 그러면 책을 찾아봐야 돼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서. 자, 그리고 이제 대항력 등이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뒷파트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를 얘기하시는데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는 별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해서 우선 변제권을 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변제는 뭐냐면 뭐죠? 예, 배당 순이죠.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확정일자. 예. 그러면 그 대항력은요. 예. 전입신고 그 다음에 예. 말 그대로 예. 그거죠. 이제 입주. 예.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지 대항력을 인정받죠. 플러스 확정일자는 뭐라고요? 우선 변제입니다. 다른 문제라고요. 자,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법과 상인법의 대항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인법이 주민법을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대로 상인법에도 인정을 받는. 그러면 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만약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가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그러면 그 세입자는 대항력권, 이사 주민등록 이게 안 됐죠. 그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주민법도 적용 못 받나요? 두 가지를 하나를 개려됐다고? 아닙니다. 예. 나머지 주민법상의 모든 법조문은 적용받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대항력하고는 다르다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전입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은 예. 뭐라고요? 주민법 적용 받습니까? 받아요, 받아. 예. 자, 그러면 이분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돈에 대해서 전세고 설정, 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입신고 안 했다 해가지고 당신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주민법은 적용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상인법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상인법은 약간 다른 게, 상인법은 주민등록이 아니고 뭐죠? 예. 그거죠. 내가 국세청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이죠. 예.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사업자 운영을 못 하니까 거의 다 하죠.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 예. 이사, 예.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여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대항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까? 예, 대항할 수 있는 힘,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예, 3자, 제3자, 이 물건을 취득하는, 예,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죠? 넘기십시다. 그러면 중간쯤에 보시면 개인 간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럼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해결책은 뭡니까? 예, 그거죠. 법적 우선순위죠. 그러면 누군가가 물건의 최초에 내 거라고 표시를 해놨다. 그 표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주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표식이 바로 뭐라고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상의 표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건전항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뭐 가압류 가처분. 요게 1차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물권이죠. 물권. 자,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물건은 우리 법 체계 만든 가장 강력한 법적 표식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강력한 법적 표식을 예, 우리는 부동산 등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물건과 같은 재산권, 채권은 등기부상에 기재가 안 되죠. 아까 뭐 가압류는 일종의 채권이지만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채권은 되게 나약한 권리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물건과 채권을 나눴죠. 보면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지배권, 뭐 청구권 있고, 배타성 있음 없음. 채권의 예는 이제 매매, 임대차, 임금, 대여금. 위에 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건은 대세권, 절대권인 반면 채권은 대행권과 상대권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불특증인,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특정인, 나한테 돈 빌려준 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주장에 대한 인정받는 게 그냥 아니고 뭐예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채권 하나가 임대차 계약이고, 이로 인해서 물건이 채권을 깨버리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으면,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36페이지. 자, 주임법을 통해서 임차인은 임차권이 채권에 불과하지만 물건처럼 타인에게 대항도 하고 경매되면 순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주임법 3조를 보시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죠. 쭉 넘어가시고, 자, 이 조항에 대한 해법 해석입니다. 3조 3항이 있거든요. 3조 3항 볼까요? 3조 3항.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이 직원 숙소로 사용했을 때 적용받는다, 이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임법은 개인만 적용됩니다. 자연인, 법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상위법은 법인도 적용받습니다. 요거 차이고요. 그러면 사망에 보면 중소기업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소속 직원의 맞죠, 숙소를 쓸 때 적용받을 수 있다 되는데, 그럼 중소기업 범위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39페이지 보시고 넘기시고 쭉 범위가 나오죠. 중소기업 범위.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중소기업은 대부분 주임적 받는다. 그럼 결국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뭐 있죠. 롯데, 이건 뭐 자산 총액 롯데, 대기업 맞죠? 무슨 LG, 삼성 이런 것들은 적용 안 받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 인정되고 안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쭉 나오시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임법에서는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보장합니다. 이후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항력 있죠. 상위법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넘기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주임법을 뺏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들은 임차 부동산을 인도 이사받은 후에 그 부동산 소재지 강공서, 주택은 주민센터, 상가는 세무서에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 거기에 상위법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한도 내 라면 추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에 받게 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우선순위 효력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Q 질문이네요.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거 아까 나온 거죠. 임대차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적용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임대차법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대항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를 당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법조문들은 좀 더 상위법이 다루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추가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넘기시고요. 자, 그러면 민법 임대차를 볼까요? 민법 임대차에 대항력 인정 방법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민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시면 임대차 등기를 해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 등기가 아니고 임대차의 등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안 해주는 것이죠. 됐고, 임차권 등기 효력은 비슷해요. 자, 48페이지 경매 등에서는 대항력 인정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대항력이 제3자, 말 그대로 누구한테 팔았을 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경매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무조건 낙찰자, 매수인한테 모든 책임 진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경매 매각 매각서에 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대항력 가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사야 되죠. 왜? 그 돈을 자기가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넘기시면 49페이지. 자,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습니까? 담보가등기, 임대당권, 가압류. 이거보다 선순위란 말이에요. 선순위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처분 많은데 이거는 매수인 낙찰 받으신 분이 인수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다 말소 가능하죠. 대부분. 싹싹싹. 그래서
우리는 50페이지. 항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등기부등본 봐야죠. 예,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쭉 넘기시고 등기부등본은 뭐 제가 굳이 뭐 갖고 울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지겨우실 것 같아서 쭉 넘기시고요. 이제 52페이지를 보시면요. 부동산 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입니다. 이제 경매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매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죠. 담보로. 그러면은 돈을 안 준다, 이자를 안 준다, 연체한다. 그러면 임의 경매를 넣죠. 근데 개인 간에 채권이 있을 때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강제 경매를 넣죠. 이런 내용 기본적인 거니까 쭉 넘기시고 지금 보면은 이제 경매를 넣어가지고 절차입니다. 정기 결정 및 공고, 매각의 준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배당 요구의 정기 결정, 이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어쨌다고요? 매각 대금 납부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계속적으로 채권자가 생기고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는 채권자 입장에 받아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배당 요구 기간을 특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고 그 기 내에 배당 요구 신청한 사람만 받아갈 수 있다.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될 겁니다. 경매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 집행관이 갑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근데 통지를 못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문맹자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바쁘다 보니 못했다 이러면 결국엔 어떻게 하라고요? 배당 요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 56페이지 이렇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전산화를 시켜야 안 되나?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맞죠? 자, 그러면 57페이지 경매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사집법에 따라서 이제 해당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후 경매 가격을 산정하고 일정에 공고하고 매각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날 이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온 사람들 중 돈을 내고 가지고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끝나면 낙찰이 되고 그런 내용이고. 자, 58페이지 보세요. 확정일차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경매 배당 순입니다. 이미 앞서 수십 번 이상 나왔던 대항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뭡니까? 부동산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제3자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는다. 그러면 배당금에서 순위가 보장된다. 그렇다고 보장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 물건의 가격, 시세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담보가 얼마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잘 파악이 돼야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하면 통상 이제 체결하고 뭐 하는 거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근데 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진 찍으라고요. 그 말입니다. 이처럼 59페이지 중요한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 간에 세부적인 법적 근거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민법 임대차 법조문 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제3취득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이 부동산 경매 절차가 오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다. 그 다음에 또한 채권이 임대차를 물권화 되었다 해서 물권의 특징 중 하나인 우선적 효력을 인정해줬죠. 그러나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금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나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강공수 촉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순위죠. 예, 우선순위. 현행법상 우선 변제권은 등기와는 별개로 인정받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 시점이죠. 보통 임차인이 부동산에 이사하고 전입신고 동시에 확정자 받는다 할 때 그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이 부분 때문에 또 사기에 당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도표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경우죠. 5월 1일 날 똑같이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 그 다음에 전입신고 똑같이 했는데 틀린 게 뭐죠? 2번, 동그라미 2번은 5월 2일 날 받죠. 그럼 대항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선 변제권을 봅시다. 저당권 등기라고 틀리죠, 날짜가. 그러면 당연히 5월 1일 날 저당권 설정을 해버려요. 1항에 보면. 그러면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지죠. 저당권이 우선적.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은 동선이 둘 다 같은. 자, 근데 똑같은데 5월 2일 0시부터죠. 0시.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우선순위죠. 자, 차이가 뭡니까? 보시면은 대항력 확정일자를 하루 늦게 받고 전날 받고 차이죠. 그러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 게 유리하다. 요거 아셔야 되고. 자, 그 뒤로는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는 쭉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자, 65페이지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주임법 제8조에 나오는데요. 1항에 보시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액 임차인들 있죠. 근데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러면 시행령 10조에 보시면 이거는 앞전 거죠. 한 번 더 바뀌었는데 지금 앞에 금액이 2,000이죠. 지금 2,500입니다. 업조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6,000 중에 2,000 지금 얼마인가요? 7,500에 2,500입니다. 또 올랐어요. 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임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조문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확정적 받지 않아도 돼요. 단순하게 대항력권, 주택인도 전입신고만 해도 인정을 받는다. 예, 대단하죠. 자, 67페이지 넘기시고요. 당연히 이거는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에서 일정액을 그 임차인보다 선순위 앞에 뭐 등기가 돼 있다 해도 그 저당권, 전세권 뭐 상관없어요. 우선이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보다 제우선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좀 혼동하시는데요. 매번 바뀌죠. 아까 보셨듯이 법조문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바뀌는 법에 적용받는다. 아닙니다.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왜? 이 보면 바뀌면서 부칙이 바뀌거든요. 보시면 블라블라 해가지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행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 취득한 자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넘기시고 뭘 봐야 됩니까? 먼저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담보물권 설정,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2014년 1월 2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표를 봐야 되는데 도표가 어디 있습니까? 69페이지, 그 다음에 70페이지, 71페이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죠. 70페이지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 5천에 1700이죠. 다르죠? 거기에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자, 72페이지 보시면 주민법도 마찬가지지만 상인법에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좀 안타깝죠. 지금 그 밖에 지금 1000만원인데요. 자, 이때 보시면은 우리 그 2014년 1월 1일로 기준 잡아가지고 봅시다. 3천에 1000만원이에요. 와, 너무 작죠. 작은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76페이지 보세요. 자, 중간점에 보시면 맞습니다. 상인법은 주인법은 보증금에 바로 적용받습니다. 월세가 관계없어요. 근데 상인법 뭐라고요? 환산보증금에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3천에 10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 계산해볼까요? 1000만원 플러스 월차임 2000, 월세 2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상가가 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최우선 변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지금 중개사님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 1000만원이잖아요. 상가 대부분 그 소액 적용받아 1000만원 걱정 안 했대. 뭐 소액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거 왜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파트 3입니다. 지금 파트 3까지 왔는데 총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78페이지. 300페이지 중에 78페이지 왔습니다. 이거 어찌 가려고 하죠? 가겠습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쉬는 게 아니죠.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자, 파트 3 임대차 기간 관련 법정 비교입니다. 민법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보시면 민법 제 651조에 보시면 예전에 20년 초과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삭제됐다는 내용이고요. 좀 넘기시고 81. 주임법 4조에 보면 몇 년이죠? 2년. 그냥 내가 1년 정해도 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년 계약했어요. 계약서 작성 안 해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그냥 1년 자동 연장이에요. 예. 착각입니다. 예. 그러면 묵시적과 1년 차이가 뭐네요? 예. 주장할 수 있다.